네, 지금부터는 10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 이제 주에는 25일 날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게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25일, 26일 양일간 이제 청약이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LG화학이 발표하고 페이스북이 그날 또 같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은 이제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그다음 미국에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실적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요. 10월 27일 날은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이 있고 삼성전기, 삼성물산, GM, 포드 같은 이제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들이 실적을 연달아 발표를 하게 되고요. 10월 28일 날은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요. 일본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어떤 긴축 스탠스로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한국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실적 발표하고요. 미국에서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은 이제 미국의 9월 개인 소비, 개인 소득 지표가 발표가 좀 될 예정이고요. 한국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예정이 일단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발표가 다 집중됩니다. 보통 이제 월 말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 뭐 하이닉스라든가 자동차 회사들 또 LG화학 또 미국에서는 애플이 또 실적 발표하니까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요. 실적 변동성에 좀 우리가 좀 그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말이면 보통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외국인하고 기관들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워낙 지금 기관 투자들이 이 곳간이 비었다 그러죠. 굉장히 많이 비워놨어요, 물량을. 그래서 일단 그 이번 달 말에 한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월말로 갈수록 기관들이 한번 매수를 하는지 그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카카오페이도 그 기관 수요 측에서는 흥행에 성공했어요. 기관들이 관심 많이 받아서 아마 공모주 청약도 흥행 성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 투자분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한번 그걸 보세요. 그걸 보면 우리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유동성의 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흥행이 실패하잖아요. 이 대여급이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흥행에 성공하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의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얘기니까 흥행 성공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저도 기대만 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매주 체크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부양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자꾸 얘기는 나와요. 나오니까 한번 부양책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지난 금요일 날 그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좀 약간의 조정을 나왔는데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이번 주에도 좀 하향 안정화되는지, 다시 올라가면 시장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1.6%대, 1.7%까지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데 이건 성장주에게 부담되는 요소 아닙니까? 국채금리가 이렇게 좀 튀는 거는 당연히 좀 주가에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올라가면서 국채금리가 좀 오르는 모습도 있고, 거기다가 또 더 우려되는 게 단기물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만기 말고요. 2년물짜리 있죠. 정책금리에 연동되잖아요. 이것도 막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데 베팅하는 것도 일부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긴축에 대한 좀 반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물가 올라가니까. 물가 오르고 미국에서 내년 말 정도에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벌써 2년물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좁혀진다는 얘기는 2년물이 튀면요 좁혀지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고 긴축 사이클이 빨라지는구나. 그래서 보통 이 장단기 금리차가 위축될 때는 시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짐들이 조금은 좀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이러한 금리에 대한 부담을요, 미국 증시가 이런 게 나왔는데도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다. 연준 의장 말을 뭐 100% 믿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번 주 지난주 들어와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는 아마 지속되지 않을 거다. 이 고인플레는 언젠가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도요,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예, 그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하나가 더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실적이 너무 좋아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뭐 S&P 500 기업들 실적 이번에 영업이익 증가율이요 30% 이상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거보다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금리 오르는데 옛날 같으면 빠져야 되는데요,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막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 이유는 압도적인 실적 때문이거든요. 다만 주의할 거는 1.78 넘어가면 당연히 경계 공고가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레벨이 넘어간다면 좀 주의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아직은 1.6%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상황은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는 예.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캐시우드 같은 이제 월가 건물들이 인플레는 역시 일시적이다. 그래서 강세장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내가지고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 뭐 특히 미국에서는 시장이 이제 강시장이냐 또는 약시장에 놓고 뭐 증시에 뭐 네. 말하자면 낙관론, 비관론이 팽팽한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항상 낙관론이에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지난 100년, 130년 동안의 미국의 다우지수 흐름, 우리나라도 1980년에 코스피가 100이었잖아요. 그 후로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뭐 IMF 터졌죠, IT 버블 터졌죠, 금융위기 왔죠, 코로나 왔죠, 뭐 신흥국 위기 왔죠. 숱한 위기가 와요. 근데 100이던 코스피가 3,000 왔잖아요. 그럼 30배가 오른 거거든요, 지수만. 그러면 물론 이제 주식시장 어려운 게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기업 선정은 잘 하셔야 되겠지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면요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예. 인간의 이제 경제 활동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생산성은 더욱더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일을 투입해도 옛날에 일 투입해서 일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일을 투입해도요 3, 4가 나올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효율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플레를 무서워하시잖아요. 요즘에 인플레 공포다 하는데, 근데 인플레는 주식시장의 호재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인플레가 뭐죠? 인플레라는 건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보다. 그러니까 수요가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업들은 그럼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번 돈으로 투자를 또 하고, 당연히 투자를 하니까 고용 늘어나죠. 고용 늘어나면 개인들 소비 늘어나죠. 이게 선순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서워할 건요 디플레입니다. 디플레는 반대로 공급이 는 거죠. 공급이 느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요는 없고. 그게 제일 공포스러운 건데 지금 그런 사이클은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도 뭐 주변에 물건 사려고 하면 자동차만 보세요. 사려고 해도 못 사잖아요. 대기 수요는 많은데 수요는 넘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인플레 되고, 그 인플레 되면서 경제 계속 좋아지고, 그리고 인플레는 물가를 자극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 연봉, 월급, 이 연봉이나 월급 인상률이 사실 물가 상승률을 쉽게 못 쫓아간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근데 주식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플레를 해지하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긴 흐름으로는. 중간중간에 좀 보수적으로 좀 줄여보자, 뭐 그런 거는 이제 적절하게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투자하실 텐데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이클 자체는. 아무리 뭐 대세하락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증시에 대해서는 항상 낙관론이고, 한 가지 더 한국에 대해서 또 낙관적으로 보는 게, 너무나 제조업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 게임주, 엔터주, 하이브, BTS가 전 세계 다 석권을 했고, 무형자산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한국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제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치가 이제는 좋아지고 있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대놓고 지금 막 투자를 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그 무형자산 네트워크가 이제는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시총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장의 변동성도 축소되거든요. 사이클 산업에서 완화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굉장히 한국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업종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우선 반도체부터
그 D램이 급락하고 메모리 겨울이 온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은 내년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는 좀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말씀대로 6개월 선 반영한다면은 네. 지금부터는 6개월 남았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트렌드 포스라고 대만에 정말 유명한 이제 D램 가격 예측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가격 전망을 더 다운을 시켰고 내년 전체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모건 스탠리는 2분기부터 정상화된다고는 했지만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좀 많은 이제 IBD 이쪽 의견을 보고 투자들을 하는 편인데 여기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해버리니까 D램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진다. 이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빠지지만 아 이거 생각보다 좀 늦어지겠구나. 우리가 생각한 건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터닝할 걸로 봤거든요. 근데 내년 전체 안 좋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아예 주가 못 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주가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의견보다는 트렌드 포스 의견이 시장에 더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쉽사리 못 오르는 것 같고, 근데 다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이크론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게 다 병목 현상이에요. 사실은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생산이 안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특징이 뭐냐면은 무조건 공장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주문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범용 제품이잖아요. 계속 생산을 합니다. 생산해서 고객사한테 계속 납품을 해줘요. 근데 고객사가 그걸 받아다가 주문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받아다가 이제 이걸 스마트폰이 필요하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이걸 못 만드니까 이 고객사가 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악화된 건 사실인데 조금씩은 개선되는 거는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진 않아요. 오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 공급 병목 현상이 언제쯤 확실히 풀리는지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사야 된다는 의견은 여전히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해도 반영을 일단 그거 알려졌기 때문에 반영을 해버렸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7만 원 깨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이 0.94배거든요. 네. 0.9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까지 찍고 왔어요. 9만 한 4, 5천 원 되거든요.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내년 3분기인지 2분기인지 저도 모르지만, 근데 저는 내년 3분기부터 좀 되지 않을까. 많은 컨센서스가 3분기에 좀 많이 맞춰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6개월 선행한다고 치면 이번 12월부터거든요. 그래서 연말 전에는 한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D램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이버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또 카카오도 최근 뭐 주가 흐름이 썩 나쁘지가 않은데 뭐 한동안 이렇게 안 좋았던 때 비하면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네이버 카카오 미래 주가 전망 어떨까요? 아니 저는 정말 그 매달 만약에요 뭐 월급을 어느 분이 뭐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한 200은 뭐 생활비 쓰시고 100을 대부분 예금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 100이 있으면 꼭 이 기업들은 그냥 매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장기 성장 걱정을 전혀 안 합니다. 특히 저는 네이버를 또 굉장히 좋게 보는 편이고 규제 이슈에서도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서는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근데 다만 주가가 왜 최근에 좀 부진하냐면 일단 규제 이슈는 좀 완화가 됐는데 미국의 금리가 오르잖아요. 당연히 성장주한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게 하나 있고, 거기다가 해외 사업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어차피 이제 국내는 야 너네 돈 잘 버는 거 이제 다 알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해외에서 뭔가가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길 기대하는데 그게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길게 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 회사랑 내가 동반자 된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마시고 네이버, 카카오 똑같습니다. 해외 진출했고 성과 나오는데 몇 년 걸려요. 근데 다만 네이버가 좀 빨라요. 네이버는 오래전부터 했어요. 일본의 그 야후제팬과도 같이 지금 사업하잖아요. 실제 성과 나오고 있고 일본 그 온라인 그 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고 웹툰도 성과 나오고 있고, 다만 카카오는 좀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조금 성과가 늦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기로 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려됐던 규제 이슈는 조금 이제 줄어들었고, 다만 금리라든가 해외 성과에 대한 확인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흔들릴 때가 있다면 적립식으로 비중 늘려가시는 거.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제발 네이버 카카오를 뭐 얼마 갑니다, 얼마에 빠질 겁니다, 이건 맞출 수는 없어요. 그 맞추신 분들은 돈 못 봅니다, 절대로.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확장하는 기업이니까 꾸준히 그냥 들고 가시고, 미국에 뭐 빅테크 있잖아요. 뭐 테슬라, 구글, 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목표가 정해서 하신 분들은 다 크게 수익 못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장기 투자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이 이제 25, 26일 한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보는 흥행 전망은 어떤가요? 되게 흥행할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기관 수요 측에서 1000대 1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했고, 그다음에 최상단의 결정이 됐고, 거기다가 지금 시가총액에 대해서 뭐 논란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11.7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는데, 근데 기존에 처음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공모가를 좀 낮췄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전에 규제 이슈를 한번 맞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도 한번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쁠 건 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매력이 있는 게, 이번에 그 카카오페이는 이제 공모주 청약에서 특이하게 모든 그 공모주 청약 하시는 분들은 균등 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 많이 넣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그게 아니라 골고루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흥행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 뭐 초반에 좋을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지수 편입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거는 같은데, 주가의 가장 변수가 뭐냐면 2대 주주가 중국의 그 알리바바, 알리페이거든요. 근데 이 알리페이가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페이가 갖고 있는 물량 중에 10.65% 물량이 있거든요. 요거는 6개월 동안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28.47%면 꽤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팔 수가 있대요. 근데 만약에 알리페이가 그냥 맘먹고 다 던져버리면 주가 폭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공모주 청약하신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리페이 물량이 진짜로 실제로 상장하자마자 나올 건지, 이게 나와버리면 뭐 외국인이 받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주가의 최대 변수는 실적보다는 저는 알리페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 카카오페이도 알리페이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 네. 또 마이 네임 같은 우리 국내 드라마가 계속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은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기다려야 좋을지 어떨까요?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아무리 좋아도 뭐 저도 이 드라마 얘기들은 많이 해드렸고 좋다고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쫓아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 추격은 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그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와요.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부담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다만 갖고 계신 분들이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장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꾸준히 가져가시되,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만 조금 기다려보자, 그 의견이고,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다음 달에 한국에 드디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LG U 플러스하고 KT 통해서 들어오게 될 텐데, 디즈니 플러스도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투자 많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넷플릭스가 1년에 5천억을 한국에 투자하거든요. 더 늘릴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넷플릭스가 오리지널로 만든 한국 드라마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디즈니도 이걸 알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국의 제작사 진짜 많잖아요. 그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그 티빙, 웨이브, 왓챠 이런 데도 다 각각의 토종 OTT인데 여기도 투자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또 중국의 아이치라는 데도 있어요. 그 전쟁입니다. 왜 근데 한국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면, 한국이 드라마는요 세계 최강이에요. 진짜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애니메이션, 예. 그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냥 아시아에서는 그냥 넘버원입니다. 미국과 경쟁할 정도로 드라마 정말 잘 만들어요. 맞습니다. 예. 예. 시스템.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또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선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의 앞으로의 기업 가치는 전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환경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정말 이게
너무 뭐 나중에 공급 과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도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구조적 성장으로 보시고 홀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뭐 2차 전지도 한번 좀 부러졌고 갑자기 뭐 드라마는 너무 좋은데 게임도 좋지만 지금 따라서 하기엔 너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이 단단한 기업들 있죠. 크게 빠질 게 없는 기업들. 아까 뭐 하이닉스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바로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하이닉스도 역대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소외주. 예. 저 첫 번째가 아까 그 반도체도 좋고요. 두 번째가 음식료. 음식료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 농산물을 수입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료도 괜찮고 3분기가 작년 3분기가요. 음식료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3분기가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4분기엔 그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4분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고돼 있으니까 음식료 쪽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저평가된 기업으로는 저는 철강하고 백화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철강 쪽은 포스코 정말 실적 좋은데, 그러니까 이 포스코도 주주분들 되게 화나실 것 같은 게 피크아웃에 또 걸렸어요. 그래서 주가 되게 부진하거든요. 아니 3조를 벌어도 피크아웃이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주주분들이 짜증이 나시겠어요. 근데 철강주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공급은 안 늘어요. 중국 때문에. 근데 수요는 늡니다. 왜냐? 인프라 투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철강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 늘려보시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요새 날씨 추워졌잖아요. 추워지면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삽니다. 어디서? 백화점에서. 그래서 백화점은 의류 매출이 중요한데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주가도 싸고, 그리고 이마트 같은 그 대형 마트 쪽도 괜찮으니까 한번 대형 유통사 이쪽도 워낙 밸류 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평가된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벌리의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반도체 그쪽인데 그 신한금융투자의 최도현 남궁의 애널리스트 이 두 분께서 제목이 뭐냐면 초심이다.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왜냐면 이 신한증권도 사실은 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해 반도체 전망을 좋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미스가 됐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쓴 보고서인데 냉정하게 쓴 것 같아요. 반도체 주가가 약했던 이유가 공급망 때문에,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그게 차질을 빚었는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약간 반성문이에요. 그걸 좀 간과한 것 같다. 너무.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진행될 4분기부터 이제 업황이 꺾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업황 조정의 본질은 IT 공급망 차질이다. 이게 해소가 될 때 업황이 터닝하는 거죠. 내년 메모리 업황을 2분기 중에 반등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보다 다 달라요. 2분기, 3분기. 모건스탠이 아까 2분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2분기 중으로 좀 반등에 성공할 걸로 좀 보고 있고, 특히 메모리 과잉 재고, 지금 세트 업체들이 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 막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 재고를 소화시킬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그게 내년 한 1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4분기부터. 그래서 2분기부터 내년 2분기부터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좀 올해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업황 안 좋으면요. 그 투자 안 해요. 그만큼 생각보다 업황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어쨌든 불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 느는 거를. 그런 좀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싸다. PBR 밴드 하단까지 다 터치해버렸다. 그러니까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실적 추정치가 다 다운되는 거 아실 거예요. 뭐 하이닉스, 삼성 이제 막 낮추거든요. 그게 오히려 호재다. 예, 주가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주가 랠리를 한번 예상을 하면서 이번 4분기가 마지막 불확실성이 정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늘려보자. 예, 이런 의견이니까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논리 때문에 내년 2분기부터를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분기부터 좋게 보면 사실 지금 사야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혹시 갖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삼성전자를 8만 원 초반부터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이제 삼성전자를 팔아라, 뭐 하이닉스를 팔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논리들 또 앞으로 반도체는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하단이라는 걸 봤을 땐 지금도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내후년까지 한번 큰 그림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 가신다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천선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장세에다가 믿었던 대형주들이 특히 부진하다 보니까 개인들로서는 뭘 투자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길게 보자, 또 긴 호흡으로 시장을 대하자, 이런 투자 고수들의 충고가 필요한 시간 같습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